강제 피아노.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네. 태권도 학원 네. 거의 안 다녀본 친구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네. 집에서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하고 네.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렇죠. 시키면 엄마 아빠가 하지 왜 나한테 네. 시켜? 그러잖아. 활기찬 나 자신 네.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뭔가 이제 네. 의무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갖고 네. 이걸 하고 있고 네. 있죠. 안녕 주간아. 네. 그런 건 안 해본 것 같아요. 너무 오글거릴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화병동 24시. 여보세요. 영화병동 24시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로 다시 찾아뵀는데요. 2014년작 아버지의 이메일, 아주 명작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보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한번 학생들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천 학생교육원 교사 김주강입니다. 예. 저도 모르게 스토리 할 뻔했어요. 그렇군요. 인사 깜빡하고. 예. 괜찮습니다. 예. 구독자분들이라던가 뭐 100편, 500편 되더라도 저희 이름 외우면 다행이죠. 서글퍼지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저희 할 일을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 이메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버지 이메일 영화병동 24시 덕분에 제가 네. 많은 다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큐 영화 보는 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는데 네. 그동안 봤던 것들보다 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재미나 네. 이런 것들로 조금 떨어지는 음.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잔잔함 속에 네. 그리고 애잔하면서도 덤덤한 분위기 가운데 아버지라는 인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라고 해야 할까요? 굵직한 사건들과 그 속에서 대부분 사셨던 여기 나오시는 아버지가 이제 1930년대생 아버지세요. 그렇죠. 저희들의 아버지들보다 조금 더 조금 윗세대 연배가 있죠. 분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네. 정말 이러한 분위기에서 네. 살다 가셨구나. 그냥 역사 공부를 통해 보는 것보다 네.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음. 정말 비교해 보면 좋을 작품이 국제시장인 것 같아요.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에서 나오신 네. 분들이랑 연배가 비슷하고요. 그분들이 겪어왔던 격동의 한국사, 근현대 한국사하고 거의 네. 배를 같이 해요. 예. 그거로 꾸며진 게 있는가 하면 굉장히 리얼한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딸에게 보낸 이메일로 그쵸. 거기에 굉장히 예. 잘 쓰셨어요. 또 잘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아버님 지식인인 것 같아요. 꽤. 네. 여기 아주 잘 담겨 있기 때문에 뭐 비교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예. 대략적인 내용 한번. 네, 대략적인 내용은 얼추 말씀을 드렸네요. 감독님께서 아버지가 계신데 홍성섭 할아버지세요. 네. 2008년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네. 이제 이 홍 감독님이 둘째 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째 맏 언니가 있고 그렇습니다. 둘째 딸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아들 이렇게 세 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보냈던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박아놨던 메일이 문득 궁금해서 그걸 정독하시다가 아버지에 대해 조금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걸 한번 다큐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아버지가 이제 전형적으로 무뚝뚝하시고 어떤 책임감 때문에 돈과 뭐 이런 것들을 쫓아서 저희가 근현대사 얘기했는데 아버님께서 월남한 이주민이세요. 네. 원래 이북에 고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베트남 참전, 네. 중동, 사우디에 이제 건축 노동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88 올림픽 자원봉사자까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셨던 아버지인데 놓여 있었던 어머니의 고독, 네. 그다음에 어머니를 외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했던 그리고 자식들조차도 네. 이렇게 조금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받았던 사랑이나 정이나 이런 기억 없이 네. 늘 술에 쩔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맨날 술 먹고 때로 어머니를 손찌검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이런 아버지로만 기억돼 있던 그 아버지를 다시 네. 이 아버지의 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네. 를 반추하는 네. 뭐 그런 형태의 다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어머님을 폭행하고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도 네. 함부로 뭐 대하고 좋은 추억도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러다 예. 보니까 우선은 큰언니 네. 그리고 남동생에게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네. 왜냐면 너무 안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이걸 다 잊고 싶다라고 하는데 감독님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중요한 스탠스고 중요하게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거는 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네, 잊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용서를 할 수 그쵸, 있다. 예. 예. 때문에 굉장히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잘 예.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억압과 전쟁을 겪었지 예. 않습니까? 우리도 어두운 과거라서 이걸 잊으려고 하면은 예. 언급하지 마라고 예. 하면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이라던가 일본을 용서를 하려면 예.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기억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요. 예.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어서 네, 영화 네. 보다가 잠깐 네. 받아 적었는데 정확히 이런 문장입니다. 용서란 망각이 아니라 네.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라 생각했다. 네. 예, 뭐 이런 문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감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 역사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역사 싫어하시는 분은 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뭐하러 배워? 뭐 중요하지도 않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가면 또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배워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도 손 놓아버리고 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가 중요하다고 또 안 배우면 고등학교 때 또 배워요. 고등학교 때까지 손을 놔버리고 나오잖아요. 사회에 나와 사람들 만나서 다 역사 얘기 많이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작품의 중요한 점은 역사책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근현대사예요. 그쵸. 근현대사는 사실 잘 나오지 않거든요. 역사책에서. 그 부분은 많이 없어요. 조선 왕조 500년만 파고 있어요. 삼국시대. 하지만 그 조선 이야기는 사회에 나가면 생각보다 잘 이해가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그 현대사에서 조금 더 부모님이라던가 선생님과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거기 검색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는 기회를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이 모든 이벤트들이 서울 올림픽 빼고는 저희들도 태어나기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난해서 외화가 부족했죠. 외화를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벌어들였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영화에 나오고 저도 이 영화가 제일 가치 있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도 저나 우리 성룡쌤만 해도 안 와닿는 시절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역사로 그냥 우리 몇 년도에 이랬고 몇 년도에 이랬고 했다면 또 좀 딱딱한 역사 공부가 되었을 텐데 이 홍 감독님께서 그거를 이제 아버지를 매개로 하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선을 넣어서 영화에 담아주시니까 되게 다른 결로 우리 윗세대 분들이 이런 삶을 정말 살다 가셨구나 라는 게 좀 더 이렇게 가슴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외환 모의고를 저기 하기 위해서 사우디 노동자로 그렇게 가서 정말 고생을 하셔서 뼈 빠지게 번 돈을 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붙이시고 그것도 저희 이모님이 독파 간호사셨거든요. 그러시군요. 예전에 고생하셨던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시곤 하고. 현대사에서 빠질 수가 없죠. 독일의 간호사분들하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광부로 가셨고요. 광부로 국제시장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한국이 워낙 외화 보유고가 없어서 위태위태할 때 간호사분들하고 그 광부님들이 전부 다 번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하셨고 또 독일한테 우리 월급을 담보로 돈을 한국에게 빌려서 차관을 해달라고 항의를 하셨고 이제 요구를 하셨던 분들이 또 그분들이에요.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 할아버지의 삶, 이 시골집에서 많이 보이던 그런 어르신들의 삶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열심히 중동이라던가 베트남에서 돈 벌어와서 바로 금호동에서 집을 사셨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금호동에 살았거든요. 그 집 근처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동네 풍경이라던가 금호동의 위치는 이제 강남에서 강부로 올라올 때 다리 하나 건너서 약수 지나서 바로 금호동이 있고요. 지금 재개발로 해서 많이 변모가 됐는데 예전에 그 재개발 전에 금호동 집들에 대해서 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북에서 한국에 너무 남한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은 결국에는 직업을 선택할 게 경찰이라던가 군인이나 왜냐면은 사상이 굉장히 의심받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네.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빨갱이를 잡는 뭐 선봉에 서야 되죠. 어떤 방공의 선봉에 서서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근데 또 이 아버지는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또 그걸 하지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같이 왔던 형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그걸 했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또 여러 아버지들 중에서도 좀 그런 어떤 여러 어떤 고독함이랄까 그런 걸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또 90년대 바로 직전까지 군사 정권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해외 여행을 간다는 건 민간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해외 여행 굉장히 보편화된 건 오히려 2000년 정도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성공한 삶에 대한 열망이 진짜 많았던 분이에요. 정말 컸죠.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엔 미국에 가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멋진 아메리칸 라이프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가득하셨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탓이 아니라 결혼한 배우자의 또 한국의 시대사하고 맞물려서 미국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좌절감 때문에 본인의 향상심을 만족하기 못하니까 10년 동안 골방에 박혀서 계속 술을 드시게 된 거죠. 또 재미있는 거는 못 가게 된 이유를 가족들이나 그게 이제 나중에 이 메일을 통해서 알은 거죠.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좌절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영화를 만드신 그래도 둘째 따님이었던 홍 감독님은 첫째 언니나 셋째 막내에 비해서는 아빠에 대한 어떤 조금은 달콤한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아버지도 자기한테는 뭔가 좀 다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고 아버지가 이메일은 둘째 딸에게 보낸 거죠. 둘째 딸에게만 보내지. 이 다큐를 만들면서 가족들조차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전달할 때 뭐 아주 극적인 화해나 뭐 물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긴 했지만 뭐 극적인 어떤 깨우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걸 보이진 않아요. 언니나 막내도. 다만 영화 극 초반에 비해서는 너무 시크하고 뭐 아빠에 대해 아무 감정도 없다라고 했던 언니와 남동생도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아주 조금씩은 누그러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조금은 연애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현실적이고 네. 담담하게 좀 이렇게 표현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아버님과의 저의 관계를 비교해 봤었을 때 저는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을 하세요? 네.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연애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언제나 돌아오는 답은 그거였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런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방에 들어서 공부나 해. 네. 언제나 그 대답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지만 예. 아직까지도 그래요.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도 네. 그렇잖아요. 이 아버님도 워낙 무뚝뚝하다 보니까 네. 돌아가시기 1년 전에서야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그 네. 내용을 메일을 보내게 돼요. 네. 그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우리 아버님들은 돌아가시 바로 직전이 돼서야 여러분들한테 사생활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네. 부모님을 이해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하고도 이해하기 좋은 화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님이 본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는데 카메라로 인터뷰하겠다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님이라던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메일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해주겠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핸드폰 카메라 들고 들이대면서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가 찍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빗장을 열고 좀 이야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한번 가정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카메라라는 게 이상한 그런 또 힘이 있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이제 예능이나 네. 뭐 TV 같은 거 봐도 꼭 이게 연예인들한테도 들이대면서 네. 영상 편지 한번 이런 그렇습니다. 거 하면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막 뭔가를 쏟아내고 네. 갑자기 막 눈물 네, 들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마음의 보이잖아요. 빗장을 여는 역할이 있어요. 네, 그런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카메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배트맨에서 나 얘기했던 것처럼 가면의 속성이 있다고. 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엄밀히 말해 자연광을 통해서 보는 제 자신도 아니고 평상시에 만약에 제가 욕 드립이면 한 반 정도 된다라고 네. 하지만 카메라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제된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면 뒤에 숨은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준 나 자신이다라는 거에서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본성에 네. 이성의끈을 약간 내려놓는 그럴 수도 예예 그런 가면의 속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찍으면 찍을수록 점점 여기까지 하지. 네네. 저도 이렇게 활기차다는 네. 목소리를 크게 한 타입이 아니고요. 굉장히 예. 우울해요. 네. 네. 그리고 등은 이제 곱추처럼 이렇게 방을 이제 아니 하고 이제 기운이 없은 그 골방 할아버지처럼 네. 돌아다니거든. 얘기도 거의 안 해요. 네. 예. 하지만은 카메라 앞에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활기찬 나 자신을 예.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뭔가 이제 네. 의무와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갖고 네. 이걸 하고 있고 네. 있죠. 예.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모님을 촬영해 보신다던가 음. 분명히 알고 있는 삼촌이라던가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오히려 자기 자신 스스로 카메라를 놓고요.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뭐 다양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요. 몇 살만 먹으면 금방 여러분들의 그 순간에 자신이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6살 때 기억, 8살 때 기억 처음에 좋아했던 이성 여자친구라던가 아니면 안 좋았던 기억들을 아마 녹화해 놓으면은 굉장히 그것도 훌륭한 다큐멘터리고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화해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셀프 다큐멘터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셀프 인터뷰. 셀? 안녕 주광아. 네. 아 그런 건 안 해본 것 같아요. 너무 오글거릴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 네. 저 네. 그건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아직 실행에 못 옮겼는데 이걸 보시면 왠지 한번 따라해보시는 선생님들이 생기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교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해마다 음. 졸업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그거 만들 때 그거를 좀 이제 미리 선견 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1학년이나 2학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중에서 한 네. 명을 선정해서 네. 미리 찍어두는 거예요. 4년 후에 나에게 5년 후에 나에게 이거.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졸업할 때 네. 졸업식 영상에 네. 그거 딱 넣는 거. 오. 그거 대박이지 않아요? 완전 재밌죠. 그쵸? 네. 괜찮을 것 같죠? 네네. 네. 근데 좀 오래 계획하고 네. 약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예, 예. 거. 네. 학부모님은 요즘 민감하기 때문에 학부모님한테 그 초상권에 대해서 미리 사인도 그냥 은근슬쩍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네. 부모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저희들도 학생 찍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영상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이라던가 예. 아니면 본인 얼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요즘 민감한 시기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동의하에 선생님들이라던가 친구 인터뷰하고 부모님 같은 경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동의 없이 그냥 막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의 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라던가 예. 학생하고. 왜냐면 아버님의 삶이 휘둘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라의 상황 때문에 아버지의 삶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버지가 한번 흔들리니까 가정도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가정도 화목했을 거고요.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고 원하는 거를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였어야 됐어요. 전혀 안 그랬죠, 한국은. 그렇죠. 지금의 시대에서는 참 결이 다른 공기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지금의 젊은 세대가 한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그 시기의 어떤 분위기와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본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어르신들이 40, 50년 전에 어르신들이 그 타임머신을 타고 40, 50년 후에
대한민국으로 온다고 뭐 아주 자유롭거나 아주 행복할 거나 이럴 거란 보장은 없지만 맞습니다. 네, 그 좀 다른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그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미국에 네. 10년이는 계속 살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우라는 음. 조카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거기서 2번에 걸쳐서 이 장면이 나와요. 얘가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네. 피아노 안 쳐가지고 그 첫째 언니 엄마한테 이야, 호되기요. 정말 이런 말 하면 네. 뒤지게 정말 혼나는 장면이 네. 나와요. 엄마 네. 혼냈는데 제가 혼남을 네. 당하는 것처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장면이 무려 2번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감독님이 뭔가 의도한 건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혼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만드신 홍 감독님의 세대에서 바라봤던 아버지, 네. 그 아버지가 우리가 성장할 때 해주지 못했던 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사랑의 뭐 부재라고 이걸 표현을 해야 네. 될지 모르겠지만 바랬던 아버지의 상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결핍되었던 네. 이 홍 감독님 세대, 홍 감독님 언니의 세대 네. 아이들, 부모님의 세대라고 쓰죠. 저희 네, 세대가. 그 아이들에게는 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그런 강박,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원하지 않는 피아노 제 세대가 딱 그런데 네.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 피아노.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네. 태권도 학원 네. 거의 안 다녀본 친구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네. 집에서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하고 네.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렇죠. 시키면 엄마 아빠가 하지 왜 나한테 네. 시켜? 그러잖아요. 예. 나는 내 자녀가 태어나면은 안 시킬 거야. 결핍에 그게. 이래서 계속 반복되는 그죠. 거죠. 또 저희 어머니 세대는 늘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배가 불렀다 너.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임마 이런 거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어. 내가 진짜 막 부모님의 그 원인은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이거 많이 들으면서 네, 자라지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저도 그거 많이 들으면서 네.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피아노를 배웠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미술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갑자기 얘기가 네. 죄송합니다. 네. 모든 세대가 지금 여기 학생분들의 부모님 세대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저희 세대라고 하면은 네. 그 전 세대에서 받지 못한 네. 지식에 대한 욕구라던가 보살핌에 대한 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네. 내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 많은 것을 100%줄 거야라는 욕망이 커요. 여러분을 굉장히 푸시를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자유라든가 꿈꿀 자유를 굉장히 좁혀놨어요. 예. 또 반작용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도 속이 울고 끓으면 생각하고 있겠죠. 누구봐 내 자녀가 태어나면은 나는 자유롭게 풀어줄 거야. 그러고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정말 어떤 나라의 정치나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한 가장이 영향을 받고 그걸로 인해 한 가정이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좀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 시대를 동시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항상 그걸 좀 객관적으로 나를 좀 떨어뜨려 놓고 아 나 역시 어떠한 시대의 조류와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또 내 그런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거를 좀 늘 자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른이 됐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이 있다면 어른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내가 내 아래 세대 애들에게는 혹시 또 그 모양이 다를지언정 같은 패턴의 푸시 혹은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고 조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내려다볼 네. 이렇게 들여다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 스스로를 온전하게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형성하는 많은 것들은 그렇죠. 주변 네. 환경에서 오고요. 과거에서 왔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왔고 우리 부모님은 국제 정세와 정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꽃처럼 포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물을 빨아들여서 많은 수분이 형성돼 있고요. 이 물은 다시 어디서 왔을까요? 마치 이 수원 같은 이야기가 지금 아버지의 이메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고요. 한 표로 만들어진 환경이 바로 여러분과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의 모든 거를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대의 어떤 그런 걸 바꿀 힘이 정치와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시대를 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조망하면서 아 나는 어느 그 시류에 내가 있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책들 고전들 그리고 좋은 저서들이나 내가 책이 너무 어렵다 멀면은 좋은 영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상들에 대해 좀 객관적인 감각을 기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영화 많이 보시고요. 좋은 책들 꼭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이메일에서 아버님이 미국에 갔었을 때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이 남아요. 첫째 딸이 아시아계 미국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미국 건너가서 살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갈 수 없었지만 결국 초청 때문에 드디어 원하던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한국의 행배한 가부장적인 분위기 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핍박하고요. 계속 술을 드시고 집안일을 하도
항상 도와주셨던 그런 양반이 미국 건너가자마자 유쾌하게 바베큐도 굽고 집안일도 하고 네. 웃으면서 산책도 다니고 잔디도 깎고. 잔디도 예, 네. 하시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님은 성공적으로 미국에 가셨으면 그렇게 가정적이고 따뜻한 인생을 사셨을 거고요.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미국적인 삶을 사셨을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은 전후가 끝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절망감이 짓눌려서 방 안에서 계속 술을 드신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가족을 다 거느리고 계신 분이 절망 속에서 이렇게 방만을 사셔도 되냐? 그렇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이게. 그래서 방금 이제 용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제 시대상, 정치 이런 거 외에 과연 진짜 용서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떤 단편 영화 하나 할 때 이 진짜 용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좀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예를 네.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잘못을 했어요. 네. 용서를 받고 싶어. 네. 근데 이 친구는 도저히 용서를 안 해줘. 네. 그러니까 이 용서 받아야 할 친구 입장에서 네. 너무 용서를 안 해줘 이 친구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슨 소리야? 난 널 용서했는데 어디까지가 과연 진정한 용서일까? 어떤 벌, 퍼니시먼트 이런 것들이 가해지는 것이 용서인가? 아니면 그런 거 아예 아무것도 없이 냅두는 게 용서인가? 아니면 무비판적으로 그냥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용서인가? 용서의 어떤 범위라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용서란 무엇일까? 네. 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친구들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예. 누군가의 한쪽이 실수로 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짚고 네. 넘어가지 않다던가 명료하게 용서받았다던가 예. 그게 예. 없으면은 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평생 네. 동안 안 보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잘못한 게 아주 사소하게 비하하는 말 한마디 한다던가 그게 쉽게 있죠. 나 이번에 시험에 망쳤어 해갖고 위로해주기 바라지만은 너 원래 그런 식으로 살잖아. 이 한마디가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친구에 대한 편견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이 말 한마디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큰 상처를 주고 자각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소원해주는 교우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 마지막 멘트 이게 좀 마음에 이렇게 쓱 남더라고요. 네. 이제 감독님께서 아버지의 메일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대로 본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이런 멘트로 끝을 내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았기를 우리가 아버지의 참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네, 이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아버님은 바로 돌아가시 직전에 본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고 네. 그걸 통해서 원하는 메시지, 예. 참회의 메시지를 보내셨죠. 예. 예. 여러분들도 꼭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을 하시고 영상도 좋고 글로도 좋고 그러면서 꼭 남겨두시고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용서를 바래라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글이라든가 영상으로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숙연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용서를 빈다던가 내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나의 그 옹졸한 에고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해봐야지 생각을 하는데 이거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어떤지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비교적 제 네. 스스로는 뭔가 잘못했으면 네. 빨리 용서를 구하고 네. 빨리 어떤 관계의 회복까지 가는 것을 진정한 네. 내가 용서 받음으로 이제 좀 치는 경향이 제가 있더라고요. 네. 늦기 전에 항상 네. 용서는 늦기 전에 구하는 이도 늦기 전에 용서를 해주시는 분도 네. 늦기 전에 네.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앞으로 뭐 100살, 120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 이거 앞으로 산 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용서 구할 날도 많고 앞으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기겠지라고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매 순간마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기록한다던가 그렇게 쌓아가지 않으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견실하게 쌓아가는 게 옆으로 기대 수명 길지만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대 수명이란 말 왜 이렇게 뭔가 신박하게 다가오네요. 저는 전혀 기대 짐작도 못하는데 저희 할아버님 세계 일제 치하를 겪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 전쟁을 겪으셨고 예. 그런 분들이 벌써 한 90 정도까지 기대 수명이 있었어요. 예. 1950년 내생 저희 부모님 세대 경우도 굉장히 길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많이 길 건데 바로 최근에 이걸 봤는데 한 2015년생 정도 되면는 기대 수명이 뭐 150년이래요.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 있는 얼굴이 100살까지 가도 그 얼굴일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환경도 많이 개선되는데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봤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지구 자체가 흔들리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기대 수명이 길어도 이런 방역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용서 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금 용서해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빨리 용서해 주십시오.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네. 지금까지 신선아 PD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오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전에는 악은 악으로 응징하려고 했는데요. 악을 선으로 굉장히 끌어안겠습니다. 예. 오늘 부디 악인이여 오늘, 지옥행 급행 절차를 타라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오늘 밤 부디 평화롭기를 네. 제가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까지. 아버지의 이메일 아버지의 이메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